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갈등과 공존의 세계라는 주제로 마지막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지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갈등, 세계 각국과 각국의 갈등, 그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존을 이제 할 방법을 찾아내느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세계지리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영토 분쟁의 원인입니다. 전쟁 과정에서 일반적인 점유 선언 및 종전 이후의 갈등.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끼리 합의하에 종전 선언한 것이 아니라 미군 같은 경우 남한을 이제 실제 실효 지배하게 되고 북한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나 중국 세력이 들어와서 다른 타 강대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종전을 한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로 천연자원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도가 있겠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도의 풍부한 어장과 매장된 지하자원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갈등을 겪고 있지만 독도는 우리가 실제로 실효 지배하고 있는 우리 땅이라는 점, 꼭 명심해야겠고요. 마지막으로 과거 식민 지배 지역에서 강대국의 일반적인 국경 설정, 대표적인 예로 아프리카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기존 거주하고 있던 민족이라든지 부족민들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국경 설정, 강대국들이 일반적으로 국경을 설정해버리는 바람에 대부분 이제 통치가 편하게끔 사각형으로 많이 국경을 설정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 거주 지역과 국경이 불일치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영토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으로는 쿠릴 열도, 시사군도, 센카쿠 열도, 난사군도 등이 있겠고요.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는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서 볼 수 있겠고, 쿠릴 열도와 센카쿠 열도는 각각 러시아와 일본,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뭐 독도와 일본까지 포함하면 진짜 일본이 얼마나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땅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쿠릴 열도를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볼게요. 쿠릴 열도는 일본과 러시아가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이고요. 최남단 4개의 도서, 러시아 최남단 4개의 도서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1855년 시모다 조약을 통해서 쿠릴 열도를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게 됐어요. 그 이후 1875년 사할린 쿠릴 열도 교환 조약으로 인해서 사할린은 러시아가, 쿠릴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후 1905년 포츠머스 강화 조약으로 인해서 사할린을 일본에게 넘겨주게 돼요. 그 이후 세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러시아가 일본과 전쟁을 준비한다는 조건으로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모두 러시아에게 실효 지배하게끔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는 이 2개 지역이 모두 러시아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고, 일본이 과거 자기들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이 이 쿠릴 열도로 인해서 싸우는 이유는, 러시아는 태평양 함대의 출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북태평양 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자원 확보 플러스 침략의 전략적 요충지죠. 아무래도 이 쿠릴 열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이렇게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효 지배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고요. 현재 러시아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고 일본이 반환 요구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센카쿠 열도예요. 센카쿠 열도는 일본과 중국의 이런 싸움인데요. 동중국해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암초예요. 결국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우리 땅으로 편입함으로써 얻는 그런 지하자원이라든지 또는 어장들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또 여기 보시면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일본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상 중국에 더 가깝지만 우리가 현재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EEZ를 주장을 하고 있죠. 배타적 경제 수역인 EEZ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사군도 분쟁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시사군도고요. 여기가 난사군도예요. 한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암초와 화산섬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시사군도는 이게 지금 이렇게 잘려서 안 보이는데 중국,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네. 이거 한번 치워볼까요? 잠시만요. 네. 필리핀, 브루나이 등 주변국 5개국 간의 분쟁이 지속이 되고 있고,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이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고, 베트남은 계속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난사군도는 중국, 타이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주변국 6개국 간의 분쟁 지역이고,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해상교통과 어업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석유와 천연가스, 이게 아무래도 메인이 되겠죠. 이런 지하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원 분쟁의 원인인데요. 보통 자원은 편재성을 가지고 있죠. 편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석유와 천연가스, 물 등 자원이 특정 지역에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제되어 있는 자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경우가 있고, 다음은 자원의 유한성. 대부분의 자원은 매장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쟁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 민족주의인데요. 석유나 천연가스 공급을 조절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원은 우리나라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원 분쟁을 이제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산유국의 모임인 석유 수출 기구인 OPEC라는 오펙 기구가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중동 지역의 대부분 가입 국가를 두고 있고, 이 국가들은 서로 긴밀한 협약을 통해서 석유 금액을 조절하고, 이 금액 조절을 통해서 강대국들과 싸우는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자면 카스피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카스피해는 호수로 주장이 되느냐 바다로 주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많은 나라들 간에 이런 분쟁 관계를 가지고 있고, 호수로 주장하는 나라는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있어요. 이 나라들은 n분의 1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해안선이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설치 등이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라서 호수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바다로 주장하는 경우는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있겠습니다. 이 나라들은 자국의 연안 비율에 따라 나누자고 주장하는 경우에요. 이 나라들은 이 국경선을 많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안선이 넓은 나라가 유리하다고 적혀 있죠. 그런 나라들은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경우 이 5개국의 모두 동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 3개의 나라들이 긴밀한 협약을 하게 되면 나머지 2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카스피해가 이렇게 있고요. 인접 국가인 이란,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있습니다. 또 이 카스피해를 제외한 또 다른 곳을 보자면 북극해를 예를 들 수 있겠어요. 북극해는 세계 석유의 약 13%를 가지고 있고 천연가스의 약 30%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극해 개발에 러시아, 캐나다,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 국경선을 마주보고 있는 나라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거꾸로 수업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실제 수업에서는 강소연 선생님이 윤강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업에서 강소연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